메스를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20년 의사 생활에서 한 번도 떨려본 적 없던 손이 지금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술대 위에 누운 환자는 다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내 딸 15살 유진이었습니다. 엄마 마취는요? 마취 안 해요? 유진아, 엄마를 믿어. 곧 끝날 거야.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병원에 마취제가 한 방울도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당 간부들이 모두 가져갔다는 것을, 딸의 맹장은 지금 파열 직전이고 수술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메스가 딸의 배를 가르는 순간 유진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엄마, 아파요. 너무 아파요. 나는 눈물을 흘리며 수술을 계속했습니다. 이것이 북한 의사의 현실이었습니다. 평양 최고의 외과의라 불렸던 내가 내 딸조차 제대로 수술할 수 없는 땅. 그날 밤 나는 결심했습니다. 이 땅을 떠나야 한다고.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저 같은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모두 무료이니 부담 없이 응원 감사드립니다. 철제 수술대 위로 차가운 조명이 쏟아지고 나는 습관적으로 청진기를 귀에 걸었습니다. 2023년 5월 11일 오후 3시 42분 평양 적십자병원 제2수술실. 나는 박선희 42살의 외과 과장이자 이 병원에서 18년을 일해온 의사였습니다. 평양의학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했고 26살에 이 병원에 배치받았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내 손을 거쳐간 환자가 1,500명이 넘었고 그중 1,300명이 살아서 퇴원했습니다. 당 간부의 자녀도 공장 노동자도 배급소 직원도 내 수술대 위에서는 모두 똑같은 환자였습니다. 생명 앞에서 성분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해 봄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평양을 덮쳤고 병원은 환자로 넘쳐났습니다. 약품은 턱없이 부족했고 병상은 모자랐습니다. 그러던 5월 초순 병원장이 전체 의료진을 강당에 소집했습니다. 동무들, 당 중앙위원회에서 특별 지침이 내려왔소. 병원장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았고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습니다. 그가 건넨 문서를 읽는 순간 나는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제한된 의료 자원은 당성이 투철하고 혁명에 기여한 가정을 우선으로 배정한다. 환자의 성분과 출신을 고려하여 치료 순서를 결정하라. 20년 가까이 의사로 살아오며 나는 수많은 불합리를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달랐습니다. 환자를 선별하라는 명령. 나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흘 후 그 명령을 실행해야 하는 순간이 왔습니다. 5월 14일 밤 11시 37분 응급실에서 긴급 호출이 울렸습니다. 나는 배기를 걸치고 달려갔고 응급실 문을 여는 순간 2개의 들것이 내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13살쯤 되어 보이는 소년이 누워 있었고 보이부 요원 2명이 들것 옆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다른 쪽에는 9살쯤의 소녀가 창백한 얼굴로 신음하고 있었고 남루한 옷차림의 여자가 아이 손을 붙잡고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박 과장 동무, 빨리 판단하시오. 병원장이 내 귀에 속삭였습니다. 나는 두 아이의 상태를 신속히 확인했습니다. 소녀는 급성 충수돌 기염, 소녀는 교통사고로 비장이 파열된 상태였습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소녀가 훨씬 위급했습니다. 10분 안에 수술하지 않으면 복강 내 출혈로 사망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 아이를 먼저. 나는 소녀를 가리켰습니다. 그 순간 보이부 요원이 내 어깨를 움켜쥐었습니다. 박동무, 올바른 선택을 하시오. 저 소녀는 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의 아들이요. 나는 보이부 요원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나는 의사입니다.
환자의 성분이 아니라 생명의 위급함을 봅니다. 소녀를 수술실로 옮기라고 지시했고 간호사들이 서둘러 들 것을 밀었습니다. 보이부 요원의 얼굴이 일그러졌지만 나는 이미 수술실 문을 열고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수술은 3시간 15분이 걸렸습니다. 파열된 비장을 적출하고 복강 내 출혈을 먹게 했습니다. 소녀는 사경을 헤매다 새벽 3시에 가까스로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나는 그제야 수술복을 벗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소녀는 이미 다른 수술실에서 수술을 마친 상태였습니다. 부족한 마취제 때문에 국소 마취로 진행했다고 했고 아이는 고통 속에서 수술을 견뎌야 했습니다. 복도 끝에서 당 간부로 보이는 남자가 나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나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사흘이 지났습니다. 5월 17일 저녁 6시 집에 돌아왔을 때 남편이 군복을 입고 배낭을 싸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남편은 대답 대신 명령서를 내밀었습니다. 조선인민군 총정치국 발령. 함경북도 온성군 최전방 부대로 즉시 전출. 군의관인 남편은 평양중앙군병원에서 12년째 근무 중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전출 명령, 그것도 최전방이라니. 당신이 뭘 한 거요? 남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사흘 전 그 수술을 떠올렸습니다. 환자를 살렸어요. 그게 내 죄라면 죄겠죠. 남편은 한숨을 쉬며 내 손을 잡았습니다. 선희, 여기는 당신의 양심대로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요. 아이들 생각해요. 유진이와 민철이는 이제 15살, 12살이요.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소녀의 얼굴을 떠올리면 다른 선택을 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은 떠났습니다. 기차역에서 우리 가족 넷이 마지막 포옹을 나눴습니다. 남편은 내 귀에 속삭였습니다. 조심하시오. 그들은 당신을 지켜보고 있어. 그리고 그는 북쪽으로 가는 기차에 올랐습니다. 나는 그때 몰랐습니다. 이것이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진짜 지옥은 이제부터였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병원은 달라졌습니다. 아니, 병원이 달라진 게 아니라 내가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6월 들어 약품 부족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수술용 마취제, 항생제, 진통제 모두 배급량의 30%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병원 3층 특별병동에는 약품이 넘쳐났습니다. 당 간부와 그 가족들만 입원하는 그곳에는 최신 수입 의약품까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일반 병동에서 마취제 없이 수술받는 환자들의 비명을 들으며 매일 출근했습니다. 7월 23일, 그날은 평양의 한여름 날씨답게 무더웠고 병동 안은 섭씨 35도를 넘었습니다. 전기가 끊겨 선풍기조차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오후 4시 15분 응급실에서 호출이 왔습니다. 26살 임산부가 진통 중 대량 출혈을 일으켰고 긴급 제왕절개가 필요했습니다. 나는 수술실로 달려갔고 환자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마취과에 전신마취 준비하라고 했습니까? 간호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마취제가 없습니다. 오늘 아침 특별병동에서 다 가져갔습니다. 나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제왕절개를 전신마취 없이 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국소 마취제는 있습니까? 리도카인 2앰플만 남았습니다. 나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산모는 이미 의식이 희미했고 아이의 심박동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수술 시작합니다. 국소 마취를 주사했지만 터무니없이 부족했습니다. 메스가 복부를 가르자 산모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나는 최대한 신속하게 절개했고 아이를 꺼냈습니다.
남자아이였고 울음소리는 건강했습니다. 하지만 산모는 계속 출혈이 이어졌습니다. 자궁 수축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혈압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나는 30분 동안 지혈을 시도했지만 수혈할 혈액도 부족했습니다. 오후 5시 42분, 산모는 내 손 위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26살, 이제 막 어머니가 된 젊은 여성이 마취제 부족으로 고통 속에서 죽어간 것입니다. 나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유진이와 민철이가 자고 있는 방문을 닫고 화장실에서 소리 없이 흐느꼈습니다. 20년 가까이 의사로 살아오며 환자를 잃은 적이 많았지만 이번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살 수 있었습니다. 단지 마취제만 있었다면. 다음 날 아침 출근하자마자 병원장실로 호출되었습니다. 병원장 옆에는 보이부 요원이 서 있었습니다. 박동무, 어제 사망한 산모 건으로 유가족이 항의했소. 마취제가 없어서 벌어진 일입니다. 특별병동에서 약품을 독점하지 않았다면. 병원장이 손을 들어 내 말을 끊었습니다. 당신 남편이 지금 어디 있는지 아시오? 함경북도 최전방이요. 딸과 아들도 안전을 보장받으려면 조심해야 하지 않겠소? 나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협박이었습니다. 내가 입을 다물지 않으면 가족이 위험하다는. 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그날부터 내 안에서 무언가가 부서지기 시작했습니다. 8월 22일 오후 2시 5분, 나는 외래 진료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병원 전체에 비상벨이 울렸고 확성기에서 급박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대형 교통사고 발생. 전 의료진 응급실 집합. 나는 진료실을 박차고 나와 응급실로 달렸습니다. 복도는 이미 아비규환이었습니다. 만수대지구 당 간부 전용 버스와 시내버스가 정면 충돌했고 23명의 부상자가 실려왔습니다. 응급실 바닥은 피로 물들어 있었고 비명과 신음소리가 뒤섞였습니다. 나는 신속히 환자들의 상태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중증 환자 14명, 중등도 환자 9명. 하지만 수술실은 3개뿐이었고 제대로 가동할 수 있는 곳은 2곳뿐이었습니다. 병원장이 내 옆으로 다가왔고 귓속말로 지시했습니다. 당 간부들을 먼저 살리시오. 보이부에서 직접 지켜보고 있소. 나는 환자들을 다시 살폈습니다. 오른쪽에는 60대 당 간부 3명이 누워 있었고 왼쪽에는 공장 노동자와 학생들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의학적으로 판단하면 젊은 환자들의 생존 가능성이 훨씬 높았습니다. 박 과장, 빨리 결정하시오. 나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6명을 지목했습니다. 당 간부 3명, 20대 노동자 2명, 17살 여학생 1명. 이 6명을 수술실로 옮기십시오. 보이부 요원이 미간을 찌푸렸지만 내 선택을 막지는 않았습니다. 아마도 당 간부들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수술은 밤 11시까지 계속되었습니다. 6명 중 5명을 살렸습니다. 하지만 나는 차마 복도로 나갈 수 없었습니다. 복도에는 여전히 14명의 환자가 누워 있었고 그들은 하나둘씩 숨을 거두고 있었습니다. 자정이 지나자 복도는 조용해졌습니다. 14명 모두 사망했습니다. 31살 임산부, 45살 배급소 직원, 14살 중학생까지. 그들은 단지 수술 순서에서 밀렸다는 이유로 죽었습니다. 나는 수술복을 벗고 병원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평양의 야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만수대 언덕에 김일성 동상이 조명을 받아 빛나고 있었고 대동강변의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그 아래에서 사람들이 성분 때문에 차별받고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날 밤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땅을 떠나야 한다고. 하지만 즉시 남편과 아이들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함경북도에 있는 남편 학교에 다니는 유진이와 민철이. 내가 탈북하면 그들은 모두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갈 것입니다. 나는 옥상 난간을 붙잡고 서 있었습니다. 뛰어내리고 싶은 충동이 일었지만 참았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아직은 견딜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몰랐습니다. 진짜 시련은 이제부터라는 것을. 9월 3일 저녁 6시 집에 돌아왔을 때 유진이가 소파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15살 딸의 얼굴은 창백했고 이마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습니다. 엄마, 배가 너무 아파요. 나는 즉시 딸의 복부를 촉진했습니다. 오른쪽 하복부에 압통이 있었고 반발통도 양성이었습니다. 체온은 섭씨 38도 7. 급성 충수돌기염, 흔히 맹장염이라 부르는 질환이었습니다. 민철아, 엄마랑 누나 병원 가야 한다. 혼자 있을 수 있겠니? 12살 아들이 겁에 질린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유진이를 업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밤 7시 20분 응급실에 도착해 즉시 혈액 검사와 초음파 검사를 지시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충수돌기가 심하게 부어올랐고 곧 파열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즉시 수술이 필요했습니다. 마취과에 연락해서 수술 준비하세요. 하지만 당직 간호사가 난감한 표어로 말했습니다. 박 과장님, 마취제가 없습니다. 오늘 오후에 특별병동에서 다 가져갔습니다. 나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항생제는요? 항생제도 특별병동으로 갔습니다. 나는 즉시 병원장실로 달려갔습니다. 문을 두드렸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비상연락처로 전화를 걸었고 10분 후에야 병원장이 나타났습니다. 병원장 동무, 제 딸이 급성 충수돌기염입니다. 즉시 수술해야 하는데 마취제가 없습니다. 병원장은 차가운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박동무, 당신이 5월 14일에 올바른 선택을 했다면 지금 약품이 충분했을 것이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건 내 문제가 아니오. 당신이 만든 결과를 당신이 감수하시오. 나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의사로 살아오며 한 번도 무릎을 꿇어본 적 없었지만 그날 밤 나는 딸을 위해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입니다. 특별병동에 있는 마취제 하나만 주십시오. 제발. 병원장은 고개를 저으며 돌아섰습니다. 불가능하오. 특별병동 약품은 당 중앙위원회 직속이요. 나는 응급실로 돌아왔습니다. 유진이는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었고 시간은 계속 흘러갔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지자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수술 준비하세요. 국소 마취로 진행합니다. 간호사들이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지만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새벽 1시 5분 나는 내 딸을 수술대 위에 눕혔습니다. 리도카인 2앰플로 국소 마취를 했지만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유진아, 엄마를 믿어. 곧 끝날 거야. 메스를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20년 의사 생활에서 한 번도 떨려본 적 없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절개를 시작하자 유진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엄마, 아파요. 너무 아파요. 나는 눈물을 흘리며 수술을 계속했습니다. 딸의 비명이 수술실을 가득 채웠고 간호사들도 고개를 돌렸습니다. 30분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새벽 1시 35분 부어오른 충수돌기를 제거하고 봉합을 마쳤습니다. 유진이는 기진맥진해서 의식이 희미했습니다. 잘했어, 우리 딸. 다 끝났어. 하지만 유진이의 눈빛에서 나는 알 수 있었습니다.
엄마에 대한 신뢰가 깨진 것을. 나는 그날 밤 의사로서만이 아니라 어머니로서도 무너졌습니다. 수술실을 나와 복도 구석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이 땅을 떠나야 합니다. 유진이가 퇴원한 지 사흘이 지난 9월 7일, 나는 병원 뒷골목의 작은 국수집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10년 전 같은 병실에서 근무했던 간호사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5년 전 원산으로 이주했고 이번에 평양에 잠시 왔다고 했습니다. 선희 언니 혹시 탈북 생각해 본 적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나는 놀라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제 조카가 작년에 성공했어요. 중국을 거쳐서요. 브로커 소개해 줄 수 있어요.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유진이가 수술대에서 비명 지르던 모습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이틀 후 나는 그 간호사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9월 12일 밤 9시 평양역 근처의 한 허름한 여관에서 브로커를 만났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였고 함경도 사투리를 썼습니다. 1인당 3만 달러요. 평양에서 함경북도 온성까지 데려다주고 두만강 건너는 것까지 책임집니다. 중국에서 한국까지는 별도요. 나는 계산했습니다. 나와 두 아이 총 9만 달러. 20년간 모은 돈이 6만 달러였습니다. 3만 달러가 부족했습니다. 시간을 주십시오. 돈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날부터 나는 밀수 의약품 거래상들을 찾아다녔습니다. 병원에서 빼돌린 수입 항생제와 진통제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양심의 가책이 들었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2주일 만에 2만 5천 달러를 마련했습니다. 마지막 5천 달러는 우리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렸습니다. 9월 25일 드디어 9만 달러를 모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함경북도 온성군 최전방 부대에 있는 남편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비밀 연락망을 통해 남편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암호화된 내용이었지만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떠나려 합니다. 당신도 함께 갈 방법을 찾아주세요. 11일 후 남편의 답장이 왔습니다. 선희, 당신과 아이들이라도 살아야 하오. 나는 군인이고 이곳을 벗어날 방법이 없소. 부대를 이탈하면 즉시 추적당하고 당신과 아이들도 위험해질 것이오. 부탁이오. 아이들을 데리고 떠나시오. 나는 여기서 기다리겠소. 언젠가 다시 만날 날이 올 것을 믿소. 나는 편지를 읽으며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18년을 함께 산 남편을 두고 떠나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무도 모를 것입니다. 9월 18일 브로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9월 23일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다음 주부터 국경 경비가 대폭 강화됩니다. 72시간. 나는 72시간 안에 모든 것을 정리하고 떠나야 했습니다. 9월 20일 나는 병원에 사직서를 냈습니다. 가족 병간호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병원장은 의외로 쉽게 승인했습니다. 아마도 내가 떠나주기를 바랐을 것입니다. 9월 22일 저녁 나는 유진이와 민철이를 불러앉혔습니다. 내일 새벽 우리 여행 떠날 거야. 어디로요? 자유로운 곳으로. 아이들은 무슨 뜻인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내 표정을 보고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나는 청진기를 손에 들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20년간 내 목에 걸려있던 청진기. 이것을 두고 가야 했습니다. 새벽 2시 나는 아이들을 깨웠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의 시간이 왔습니다. 9월 23일 새벽 2시 41분 우리는 평양역 뒤편의 한 창고에서
브로커를 만났습니다. 그는 우리를 화물차 뒷칸에 태웠고 그 위로 쌀가마니를 쌓았습니다. 좁고 어둡고 숨이 막혔지만 유진이와 민철이는 한마디 불평도 하지 않았습니다. 16시간이 걸렸습니다. 검문소를 5번 통과했고 그때마다 나는 아이들 입을 막고 숨을 죽였습니다. 밤 8시 차는 함경북도 온성군의 한 폐가 앞에 멈췄습니다. 여기서부터 걸어야 합니다. 강까지 5km입니다. 브로커가 속삭였습니다. 우리는 차에서 내렸고 어둠 속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유진이가 배를 움켜쥐었습니다. 수술한 지 20일밖에 안 됐고 상처는 아직 완전히 아물지 않았습니다. 괜찮니? 괜찮아요, 엄마. 하지만 딸의 얼굴은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밤 11시 50분 우리는 두만강변에 도착했습니다. 강 너머로 중국의 불빛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자유가 저기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는 50m 폭의 강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지금이 교대 시간입니다. 3분 안에 건너야 합니다. 브로커가 먼저 물에 들어갔습니다. 나는 민철이 손을 잡고 유진이 허리를 붙잡았습니다. 물은 얼음장처럼 차갑고 수심은 허리까지 올라왔습니다. 새벽 1시 4분 우리는 강물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철이가 엄마 너무 추워요라고 떨면서 말했지만 나는 조용히 소리 내지 말라고 속삭였습니다. 유진이는 수술 상처 때문에 비명을 참으며 이를 악물고 걸었습니다. 강 한가운데쯤 왔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하늘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조명탄이었습니다. 북한군 경비대가 우리를 발견한 것입니다. 엎드려. 브로커가 소리쳤고 우리는 차가운 강물에 몸을 숨겼습니다. 총성이 울렸습니다. 총알이 물 위로 튕겨나갔고 내 귀를 스쳤습니다. 계속 가세요. 멈추면 죽습니다. 나는 아이들을 끌어안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유진이가 엄마 배가 라고 신음했지만 나는 딸을 업고 강을 건넜습니다. 민철이는 공포에 질려 울먹였지만 내 손을 꽉 붙잡고 따라왔습니다. 또 한 발의 총성. 이번에는 훨씬 가까웠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북한군 경비병 3명이 강변으로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우리를 향했습니다. 거기 서라. 쏜다. 나는 달렸습니다. 물살을 가르며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유진이를 등에 업고 민철이 손을 잡고 삶을 향해 달렸습니다. 새벽 1시 21분 내 발이 강바닥이 아닌 흙을 밟았습니다. 중국 땅이었습니다. 브로커가 이쪽으로 라고 외치며 숲속을 가리켰습니다. 우리는 숲으로 뛰어들었고 뒤에서 총성이 계속 울렸지만 이미 경계선을 넘은 상태였습니다. 10분쯤 달렸을 때 브로커가 멈춰섰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유진이를 내려놓고 민철이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런데 민철이의 몸이 너무 차가웠습니다.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고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민철아, 민철아. 아이는 의식이 희미했습니다. 저체온증이었습니다. 나는 즉시 아이를 눕히고 젖은 옷을 벗겼습니다. 내 옷으로 아이를 감싸고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가슴 압박을 30번 하고 인공호흡을 2번 했습니다. 20년 의사 경력이 내 아들을 살려야 했습니다. 1분이 지났습니다. 민철이가 기침을 하며 눈을 떴습니다. 엄마. 나는 아들을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우리는 살았습니다. 두만강을 건넜습니다. 이제 자유를 향해 갈 수 있었습니다. 2024년 6월 15일 오전 9시 서울 노원구 상계동의 작은 의원문을 열었습니다.
유리문에는 희망의원 탈북민 무료 진료라는 팻말이 붙어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라오스, 태국을 거쳐 한국에 도착하기까지 9개월이 걸렸습니다. 그 시간 동안 우리는 공안에게 쫓기고 브로커에게 속고 질병과 굶주림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유진이와 민철이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원에서 3개월을 보냈고 대한민국 의사 면허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북한 의학대학 졸업장은 인정받지 못했지만 20년 경력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6번 만에 면허 시험에 합격했고 정부 지원을 받아 이 작은 의원을 열었습니다. 첫 환자는 56살 탈북 여성이었습니다. 북한에서 걸어온 류마티스 관절염 때문에 고통받고 있었지만 병원비가 없어 참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는 돈 걱정 마세요. 제대로 치료받으십시오. 나는 청진기를 목에 걸며 말했습니다. 20년 만에 다시 쥔 청진기였습니다. 평양에서 두고 온 그 청진기는 아니었지만 의미는 같았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도구. 오후 2시쯤 한 젊은 여성이 진료실 문을 열었습니다. 20살쯤 되어 보였고 얼굴이 낯익었습니다. 선생님, 저 기억하세요? 나는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혹시 2023년 5월에 네, 맞아요. 선생님이 저를 먼저 수술해 주셨어요. 당 간부 아들 대신 그때 그 9살 소녀였습니다. 비장 파열로 죽어가던 아이가 이제 19살 청년이 되어 내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저도 작년에 탈북했어요. 선생님 덕분에 살았고 이렇게 한국에서 대학도 다니고 있어요. 감사하다고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나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20년 의사 생활에서 가장 보람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유진이와 민철이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16살이 된 유진이는 한국 고등학교에 잘 적응했고 13살 민철이는 태권도를 배우며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엄마, 오늘 학교에서 통일 수업 들었어요. 민철이가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북한 사람들도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라고 했어요. 맞죠? 그럼 똑같은 사람이지. 나는 대답하며 북한에 남겨둔 남편을 떠올렸습니다. 함경북도 최전방에서 그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살아는 있을까? 그리고 바로 그날 밤이었습니다. 밤 10시 30분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선희. 나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남편 목소리였습니다. 당신, 어떻게, 나도 왔소. 지난달에 귀순했소. 군 당국과 조율하느라 연락이 늦었소. 나는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유진이와 민철이가 달려왔습니다. 아빠예요? 아빠죠? 열흘 후 우리 가족은 서울 용산구의 한 정보시설에서 재회했습니다. 1년 만에 본 남편은 많이 야위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했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한참을 껴안고 울었습니다. 미안하오. 늦었소. 아니에요. 살아서 와줘서 고마워요. 이제 우리 가족은 다시 함께였습니다. 2025년 3월 희망의원은 더 넓은 곳으로 이사했습니다. 탈북민 환자가 하루 50명을 넘었고 남편도 군의관 경력을 인정받아 함께 진료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나는 청진기를 목에 걸고 진료실 문을 엽니다. 이제 이 청진기는 체제의 도구도 차별의 상징도 아닙니다. 모든 생명이 평등하다는 진리를 실천하는 도구입니다. 북한에서는 성분에 따라 환자를 골라야 했지만 여기서는 아닙니다. 여기서는 모든 환자가 똑같이 소중합니다. 나는 때때로 평양 적십자병원을 떠올립니다. 그곳에서 죽어간 사람들을
마취제 없이 고통받았던 환자들을 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그 시스템의 일부가 아닙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남편과 아이들과 함께 목숨을 걸었고 1년의 이별을 견뎌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우리는 인간의 존엄을 되찾았습니다. 언젠가 북한의 모든 의사들이 성분이 아닌 생명으로 환자를 볼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나는 여기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청진기를 쥔 손에 다시 힘을 주며 오늘도 환자를 맞이합니다. 이것이 의사 박선희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생명 앞에서 성분을 따지라는 명령을 받는다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이야기를 계속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